미국은 규제가 훨씬 더 느슨해요. 그러니까 라벨에 당당히 0이라고 적는 것은 이 미국 시스템에서 지금 합법인 거예요. 부스터들 보시면 함량이나 원료 아예 안 적어놓기도 해요.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도 미국 FDA가 빡세게 관리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서 오직 미국 보충제만 소개하고 신뢰한다는 유튜버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BPI 관련해서 대체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BPI 성분 검사를 하고 올렸을 때 그냥 너도 유튜브 할 거면 영어로 써진 제품들 빨아대고 한국 제품들 까면서 깨어있는 척 다른 척 하다가 너네 제품이나 팔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기적인 식품 보충제 표기법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백이가 보충제와 영양제를 주력으로 팔다 보니 해외 보충제와 영양제 성분을 지적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무당에 가까운 마시멜로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기준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료의 굉장한 모순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1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저당이 아니라 무당 저칼로리 디저트 촉제로 브랜드예요. 이 마시멜로가 인기가 상당히 있는데 뒤에 영양 성분을 보시면 마시멜로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0이고요. 칼로리가 매우 낮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원료를 보면 간단하게 사실 딱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저항성 덱스트린과 프락토올리고당이에요. 공인기관에서 굴린 검사 결과입니다. 표기당 30g 50칼로리였던 열량은 실제로 104칼로리로 측정됐고요. 당류는 분명 0g이었는데 실제로는 2.25g 들어있었어요. 이 표기의 마법은 이제 기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한국 식약처는 제품을 100g당 함량의 기준으로 무당과 저당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요. 하지만 미국 FDA는 제조사가 임의로 정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촉제로의 마시멜로처럼 30g을 1회 제공량으로 정하면 한 번 먹을 때 당류가 0.5g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에 당당히 0이라고 적는 것은 이 미국 시스템에서 지금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제공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저당과 무당을 내세우기도 쉽고 칼로리를 조금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저당과 무당 제품들을 보시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거품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양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30g당 영양성분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분석법과 이제 법 기준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검사법은 2009년에 확립된 이제 최신 국제 분석법을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이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임상적으로도 저항성 덱스트린이나 프락토 올리고당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칼로리를 0에서 2칼로리로 이제 낮게 잡는 거예요. 당연히 당으로도 분류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라벨 작성 방식에 있거든요. 제품을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원료 정보를 입력하면 나오는 이론적 계산치를 그대로 라벨에 적는 자기 신고 체계라는 점이에요. 즉 검사를 받고 보고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료 정보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 한국의 검사법은 어떨까요? 한국은 1985년에 개발된 매우 보수적인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국제 추세와 달리 이제 저분자 섬유들을 식이섬유로 인정하지 않고 탄수화물 그룹이 어떻게 보면 묶어버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록 좀 방식은 구식이지만 한국 시스템은 오직 공인기관의 실제 HPLC 검사 결과만을 라벨에 적게 돼 있어요. 이걸 법적으로 강제해 놓은 거거든요. 결국 한국 검사법이 훨씬 철저하고 정확한 거예요. 문제점도 있는 게요. 검사를 할 때 에탄올을 좀 부어서 식이섬유를 거르는데 이런 입자가 작은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에탄올에 그냥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는 식이섬유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4kcal에 공식만 적용되고요. 식이섬유들도 당류나 탄수화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기준이 너무 보수적인 건 맞고 오점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가공 과정에서 변질되어 실제로 몸에 흡수될 이 구조체를 가장 냉정하게 잡아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는 저항성 덱스트린과 프락토 올리고당은 열이나 pH 환경에 따라서 화학 구조가 무너져서 단당류로 분해돼 버려요. 이렇게 식이섬유의 성질을 잃으면 소장에서 즉각 흡수되는 일반 당류와 아예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좀 원료가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는 변질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적인 검사는 바로 이 예외적인 변수까지 잡아내어 실제 당류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사실 검사 방식이 아니에요. 미국의 법 체계거든요. 다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계세요. 라벨에 저항성 덱스트린,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원료가 아니에요. 미국 법 체계와 규정은 이 성분들을 단순히 식이섬유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버리지만 실제 원료의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항성 덱스트린의 경우 진짜 식이섬유 함량이 90% 이상에 달하는 고품질의 원료도 있는 반면 함량이 거의 50% 이하 수준의 저품질의 원료도 더 많이 유통돼요.
설탕이에요. 식이섬유가 아닌 나머지 50%는 대체 뭐냐면요, 설탕과 다름없는 그냥 덱스트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도 마찬가지인데 제조 공정에서 반응이 완전히 하지 않으면 잔류 과당이라는 게 남아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원료는 3% 미만인데 저품질은 무려 15% 이상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해외 식품 라벨에서는 똑같이 그냥 저항성 덱스트린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으로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료의 등급을 구분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었던 0이라는 숫자는 제조사가 어떤 품질의 원료를 썼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이 아닌 보충제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국은 식품보다 보충제 규제가 훨씬 더 느슨해요. 미국 보충제는 94년도에 제정된 DCA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제조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이에요. 해외에서는 미국 보충제들이 원료와 성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독점 혼합물이에요. 이제 여러 성분을 섞어놓고 총량만 적으면 그 안에 개별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개 안 해도 되는 게 합법인 거예요. 부스터들 보시면 함량이나 원료 아예 안 적어놓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거는 뭐 내추럴 플레이버, 아티피셜 플레이버, 그러니까 향료들, 맛을 내는 감미료들에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소말토 올리고당 스캔들이에요. 저항성 덱스트린이나 프락토 올리고당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당류와 칼로리는 대폭 낮춰 표기할 수 있었던 게 이 이소말토 올리고당이에요.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이를 오랫동안 악용해 왔거든요. 19년에 되어서야 FDA가 이소말토 올리고당의 식이섬유 지위를 박탈해요. 저항성 덱스트린과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의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소말토 올리고당과 다르게 임상 데이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채취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요. 미국 기준과 한국 기준을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한국의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고요, 소비자 친화적인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BPI랑 뮤턴트 성분 조작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분석할지 일부러 좀 기다려봤어요.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아쉬워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봤고요. 혹시 아직도 미국 FDA가 빡세게 관리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서 오직 미국 보충제만 소개하고 신뢰한다는 유튜버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BPI 관련해서 대체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튜버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진짜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은 한국 제품들 위주로 가져와서 까고 미국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쿠팡이나 아이어버에서 수익을 내는, 최소한 구독자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좀 알아보고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BPI 성분 검사를 하고 올렸을 때 주변 업계에서 다들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그냥 너도 유튜브 할 거면 영어로 써진 제품들 빨아대고 한국 제품들 까면서 깨어있는 척 다른 척 하다가 너네 제품이나 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사님들이나 보충제를 다루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면 해외 제품을 위주로 소개하다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한국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공구하거나 다 그런 테크트리거든요. 전 그렇게 비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무조건 지금 낫다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미국 제품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제품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비방하면서 자존감을 채우고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너무 잘못된 인식들이 깔려 있어서 그냥 오직 사실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잠백에서 코코넛 워터 파우더를 출시했습니다. 100%인데 코코넛 워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출시한 이유는요, 뭐 마트나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통에 이제 팩에 든 1.5리터, 뭐 500ml, 아무래도 재활용 부담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용량을 내가 나눠서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코코넛 워터 분말 형태로 먹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농도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훨씬 편리하고 수요도 있을 것 같아서 출시했어요. 일반적인 코코넛 워터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세팅했는데, 그래도 항상 구매하시기 전에 쿠팡 같은 데에서 코코넛 워터랑 비교해 보시고 가치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좀 표기법에 미국과 뭐 해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코코넛 워터 파우더만 들어갔는데 옆에 보면 말토덱스트린이 원재료명에 추가되어 있어요. 원가를 절감하거나 제가 일부러 뭐 단맛을 내려고 말토덱스트린을 넣은 게 아니라요, 이거는 공종상에서 흐름성과 용해성 그리고 구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생산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원료 중에 하나예요. 해외 제품에는 코코넛 워터에 말토덱스트린이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외는 표기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은 형태로 알고 있는데, 마이프로틴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첨가물로서 표기가 돼 있어요. 만약에 표기가 안 돼 있다 하면 그냥 표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는 말토덱스트린이 안 내었어요 라고 자랑하면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캐리어를 사용해서 분말화 시킨 거예요. 극히 드물지만 에버퍼레이트
로스티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100%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안정성도 별로 안 좋고요, 용해성도 안 좋고 맛도 별로예요. 가격도 훨씬 비싸요. 아이하우의 에버퍼레이티드 코코넛 워터 파우더가 있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난 무조건 100%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코코넛 워터 그냥 그대로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거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 천연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 중에 S티어에 꼽힌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있는 그냥 물이죠. 운동 전중 후에 섭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BCA에 이 코코넛 워터 살짝 섞어서 드셔도 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대부분 코코넛 워터 드시면 막 걸레 빤 물맛이 난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좀 그런 맛이 좀 적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물에다가 소량만 타셔도 코코넛 향이 나는 맛있는 물이 되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표기법과 헬스보충제 속임수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더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